내 딸을 망가뜨린 그의 사랑에 대한 한 엄마의 가장 끔찍한 응답. 화사한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비단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쾌적한 오후, 서연의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단정한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짙은 월러색의 오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서연이 정성껏 반죽한 쿠키가 오븐 안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다. 그녀의 세상은 늘 이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예측 가능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남편 정우는 유능하고 다정한 건축가였으며,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 미나는 친구 같으면서도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이웃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 그들의 삶은 흠집 하나 없는 견고한 유리성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화목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정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유쾌한 에피소드를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미나를 웃게 만들었고, 미나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와의 작은 다툼을 조잘거리며 엄마와 아빠에게 판결을 구했다. 서연은 그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가득 따스한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밥. 정성스레 차린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일상을 상징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미나, 이모가 보내주신 오렌지 이거 진짜 달다. 더 먹을래? 정훈이 웃으며 미나의 접시에 먹기 좋게 깐 오렌지 한 조각을 더 놓아주었다. 미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 앳된 홍조가 남아 있었고, 웃을 때마다 살짝 배는 보조개는 서연의 마음을 녹였다.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서연은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습관처럼 거실과 방을 오가며 가족들의 빨랫감을 수거했다. 미나의 방에 들어선 서연은 책상 의자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교복을 발견했다. 땀 냄새 대신 은은한 섬유 연제 향이 났다. 여느 때처럼 주머니를 뒤져 볼펜이나 영수증 같은 잡동사니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던 찰나 손끝에 닿는 이질적인 감촉에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딱딱하고 길쭉한 작은 종이 상자였다. 혹시 새로 산 틴트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상자를 꺼내 들었다. 메디 테스트. 낯선 글자와 함께 선명하게 인쇄된 작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니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상자 안에서 내용물을 꺼냈다. 그리고 차가운 플라스틱 막대기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일그러지고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정훈이 거실에서 틀어놓은 TV 소리도 미나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어떻게? 평온했던 일상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잔인한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따뜻했던 머핀 냄새도, 정훈의 다정한 목소리도, 미나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 했다. 오직 차갑고 축축한 공포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유리성의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덜덜 떨리는 몸으로 미나의 방을 나섰다. 거실의 환한 불빛 아래 미나는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너무나도 천진한 뒷모습.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방금 확인한 현실이 꿈이기를,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플라스틱 막대기가 그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미나.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평소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낯선 엄마의 목소리에 미나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미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 미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지배했다. 이게 뭐야?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말해봐, 미나. 이게 뭐냐고. 서연은 테스트기를 미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미나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눈은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동공이 불안하게 확장되었다 수축하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누구야? 누구 아이야?
아빠가 누구냐고.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이성과 평정심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미나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야지. 응. 미나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몸을 웅크렸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고통에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치 모든 소통의 끈이 끊어진 듯 했다. 그 완고한 침묵은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대체 누가 어떤 놈이기에? 그때 서재에서 나온 정훈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미나 왜 울어? 그의 목소리는 아직 이 끔찍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흐느끼는 미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정훈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정훈은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서연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굵고 단단하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나 이게 정말이야? 정훈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기만 할 뿐이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집안을 채웠다. 그들의 완벽했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과 정우는 답답함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딸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왜 자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미나의 침묵 앞에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 집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 견고했던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혼란과 절망,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우는 밤새도록 미나의 방문 앞을 서성였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흐느낌뿐이었다. 그는 결국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밤을 새웠다. 머릿속은 온통 미나의 임신과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일지에 대한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침묵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족을 끌고 들어갔다. 며칠 밤낮을 미나의 침묵 속에서 절규하던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딸의 고통스러운 침묵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답을 찾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서연은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 미나의 일기장과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미지의 공포였다. 딸의 비밀을 파헤치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끔찍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기장 속에는 띄엄띄엄 쓰인 글자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는 내용들로 시작했다. 삼촌이 오늘도 맛있는 거 사주셨다. 삼촌이랑 영화 봐서 너무 좋았다. 삼촌이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서연의 심장이 섬뜩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내 일기장의 내용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졌다. 삼촌이 자꾸 무서워 싫다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대. 죽고 싶다. 조각난 문장들 사이에서 서연은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휴대폰 메시지에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다. 상철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창. 수많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 다정한 말로 시작했지만 이내 협박과 강요로 변해가는 내용들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상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들의 가족과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왔던 서연과 미나에게 늘 가족 같은 사람이었던 그 상철이었다. 그 이름이 서연의 입안에서 피마처럼 맴돌았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미나의 침묵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서연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딸이 겪었을 고통과 절규가 뒤늦게 가슴을 후벼 팠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녀의 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 지옥의 서막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정훈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렸을 때 정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은 피로 물들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상철이가 어떻게 감히. 그는 분노에 찬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다. 서연은 그를 막을 새도 없었다. 정훈의 눈빛은 이미 살인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정훈은 상철의 사무실로 곧장 찾아갔다. 사무실 문을 부술듯 열고 들어선 정훈은 상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개자식,
내가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어. 정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자비하게 상철을 폭행했다. 상철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정훈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상철을 발로 차고 때렸다. 결국 사무실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투성이가 된 상철과 분노로 눈이 뒤집힌 정훈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서연은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경찰서 복도에 앉아 조서를 꾸미는 남편과 상철을 보며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완벽한 가정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경찰서의 대기실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서연의 굳은 얼굴 위로 서늘하게 드리워졌다. 옆자리에 앉은 정우는 아직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등은 너클 부분이 벗겨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단정하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잠시 후 상철이 형사들과 함께 대기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정훈의 주먹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코피가 말라붙어 검붉었고 왼쪽 눈가는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비웃는 듯한 미소까지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피해자는 박미나 양이 맞습니까? 형사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 씨, 미나 양에게 한 행동에 대해 진술해 주시죠. 상철은 부은 입술을 한번 혀로 훑더니 느릿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미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과 정훈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서연의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저건 무슨 망언인가. 이성을 잃을 것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간신히 자신을 다잡았다. 정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뻔했지만 옆에 앉은 형사가 조용히 제지했다. 사랑이요? 정훈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노네? 내 딸을 파괴한 게 사랑이라고. 상철은 정훈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쉬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훈아,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미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어. 너희 가족처럼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였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 태연했다. 서연은 그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미나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옆에 있어줬고 들어줬어. 미나는 나에게 많이 의지했어. 부모님께도 말 못할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곤 했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거야. 특별한 감정.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한 게 특별한 감정이라고. 당신은 미나를 세뇌하고 착취한 거야.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상철은 서연의 날카로운 비난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누나,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가혹하잖아. 미나가 나를 따랐고 나도 미나에게 진심이었어. 물론 처음에는 내가 미나에게 좋은 오빠 삼촌으로서 다가간 건 맞아. 하지만 미나도 사춘기 소녀였고 또래와는 다른 어른의 관심을 갈구하는 부분이 있었어. 나는 그저 미나의 외로움을 채워줬을 뿐이야. 그 아이가 나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나도 미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었어.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미나가 먼저 자신에게 기대왔고 자신은 그저 그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을 뿐이며 모든 것이 상호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뉘앙스였다. 그는 미나의 순수함과 취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속에서부터 울렁거림을 느꼈다. 구역질이 났다. 저 괴물 같은 인간의 왜곡된 사랑 논리에 숨이 막혔다. 미나는 고작 고등학생이야. 당신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른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정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격분했다. 넌 내 친구였어. 가족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상철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훈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미나에게 강요한 적 없어. 미나도 나와의 관계를 좋아했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도 나를 이해해줬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진심이었고 미나에게도 분명 좋은 기억들이 많았을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야.
이 뻔뻔한 변명은 서연과 정훈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다. 법과 상식으로는 이 괴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상철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을 사랑으로 포장하며 미나의 동의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터였다. 특히나 미나가 극도의 트라우마로 인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악마 같은 논리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형사들은 상철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난감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정훈에게 폭행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고 상철에게는 미나와의 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서연은 허물어지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상철의 얼굴에 새겨진 피멍은 정훈의 분노를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사랑이라는 변명은 서연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이 악마가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저 이 무력감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이 허용하는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서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 서연의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각자의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빛을 잃은 공간이었다. 정훈은 친구 상철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와 딸 미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절어 들어왔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그의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욕설과 한숨만이 터져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미나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잠이 들곤 했다. 때로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서연에게는 차마 마주할 수 없는 죄책감을 담은 눈빛을 보냈고 미나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절망을 드러냈다. 그는 집에 겉돌며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했다. 그의 존재는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짓누르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다. 미나는 사건 이후 완전히 침잠했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한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커튼은 햇빛 한 줄기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다. 가끔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미나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깊은 절망과 트라우마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했다. 그 작은 방은 미나의 안전지대이자 동시에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미나의 손을 잡으려 하면 미나는 흠칫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그럴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홀로 그 모든 파괴를 지켜봐야 했다. 남편은 술에 기대 현실을 도피하고 딸은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버렸다. 정훈과 미나 사이에도 서연과 정훈 사이에도 서연과 미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이 생겨났다. 식탁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고 거실에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안은 썩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응시했다. 무력감과 절망감 그리고 밀려오는 분노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파괴된 가족을 일으켜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남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그녀는 텅 빈 집안을 무감하게 응시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낯선 타인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완벽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정훈은 집 밖을 맴돌았다. 친구의 배신감,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항상 그를 감쌌다. 미나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방문은 굳게 닫혔고 작은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릴 뿐이었다. 식사도 거부했고 학교도 나가지 않았다. 이따금 터져 나오는 흐느낌만이 그녀의 고통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각자의 고통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지옥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모두 죽을 것이다.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나약함에, 딸의 깊은 상처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극을 일으킨 상철이라는 괴물에게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법은? 경찰은? 그들은 무엇을 해주었는가? 상철은 그저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변명했고, 그 변명 뒤에 숨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버젓이 활개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맹목적인 눈을 가진 짐승과 같았다. 젠장. 서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솟구치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삼켰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눈물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차가운 이성과 굳건한 의지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였다. 텅 빈 공간에서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하고 피폐했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얼굴은 한없이 말라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그저 비명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법도 남편도 그 어떤 세상의 정의도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이 망가진 가족을 되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나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작정이었다. 나를 죽여도 좋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좋아. 하지만 내 딸은 내 딸만은 지킬 거야. 서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눈동자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평범한 엄마 서연은 그날 밤 죽었다. 딸을 위한 복수를 계획하는 짐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결의를 내뱉었다. 상철, 내가 저지른 짓을 내 눈앞에서 돌려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모든 감정을 버린 차가운 짐승이었다. 정훈과 미나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서연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은 먹빛이었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썩은 냄새라도 나는 듯 무겁고 축축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도 절망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삼켜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갑고 끈적한 분노만이 들끓었다. 마치 용암처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분노였다. 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경찰은 상철의 뻔뻔한 변명 앞에서 무력했고 그들의 가족은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딸 미나는 삶의 의지를 잃은 채 방에 틀어박혀 침묵으로 일관했고 남편 정우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폐인처럼 변해갔다. 완벽했던 가정은 송두리째 파괴되었고 서연은 그 잿더미 속에서 홀로 남겨졌다.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각자의 고통만이 존재하는 지옥이 되었다. 법도 남편도 세상도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해야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속삭임은 차가운 얼음처럼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탄에 잠긴 한 여인의 음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한 어미가 내뱉는 처절한 선언이었다. 평범한 엄마 서연은 죽었다. 딸의 파괴된 영혼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타오르는 복수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냉정하게 변해갔다. 짐승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철이라는 존재를 뿌리부터 해부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상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의 대학 선배였고 미나에게는 삼촌처럼 다정했던 남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가 알던 상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추악한 괴물이 들어앉았다. 그 괴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의 일상, 동선, 인간관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가장 추악한 비밀까지.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집에서 가장 외진 방, 예전에는 손님방으로 쓰이던 곳을 자신만의 작전실로 만들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작은 책상과 낡은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새로운 휴대폰을 준비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잠든 후에야 그녀는 작전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밤의 공기 속으로 침잠했다.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녀는 상철의 모든 사회적 흔적을 샅샅이 뒤졌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 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와 관련된 기사, 동창회 웹페이지,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정보, 심지어는 오래전 그가 올렸던 SNS 게시물까지.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고 메모를 하고 파일로 저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서연은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하며 몇몇 수상한 거래 내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해외 법인과의 컨설팅 계약 중 상당 부분이 명확한 증빙 자료 없이 처리된 것을 포착했다. 혹시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온라인에서의 흔적을 넘어 서연은 상철의 실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GPS 추적기, 영화에서나 보던 복잡한 도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절박함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녀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저렴한 블랙박스 몇 개를 구입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밤 상철의 집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에 이 블랙박스들을 몰래 설치했다. 물론 그녀의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철저히 변장한 채였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며칠 밤낮을 세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상철의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드러났다. 그는 아침 일찍 특정 헬스장으로 향했고 점심시간에는 항상 같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퇴근 후에는 주로 유흥가에 위치한 바바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는 외곽의 작은 별장으로 향했다. 그 별장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미나에게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그 별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서연은 상철의 SNS 팔로워 목록과 사업 관련 연락처를 바탕으로 그의 지인들을 역추적했다. 그는 사업 파트너들과는 주로 골프나 고급 술자리에서 만나고 대학 동창들과는 가끔 만나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가 유독 어린 여성들과의 교류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모델 지망생, 연예인 연습생 그들의 SNS에는 상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그가 선물한 고가의 명품들이 자랑처럼 올라와 있었다. 서연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들의 사진을 하나씩 저장했다. 혹시 미나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그녀를 미친 듯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온라인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서연은 인터넷 포럼과 다크 웹까지 탐색하며 복수에 필요한 지식들을 갈구했다. 법망을 피하면서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 디지털 포렌식 기술, 익명성을 유지하는 방법, 심지어는 특정 물질의 화학적 특성까지. 그녀는 밤새워 수많은 논문과 칼럼, 비공개 커뮤니티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암호화된 창들로 가득했고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평범한 주부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고 위험한 정보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 사설망 VPN과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해 자신을 숨겼다. 수십 개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몇 번이고 새롭게 발급받은 선불 휴대폰을 사용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디지털 공간을 떠다니며 필요한 정보들을 낚아챘다. 해킹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강좌를 수강하고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정보 획득 방법을 익혔다. 상철의 비밀번호 패턴을 분석하고 그의 이메일 계정에 침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심지어는 그의 의료 기록까지도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상철의 과거까지 파헤쳤다. 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렵사리 구해냈고 대학 시절의 소문들을 수소문했다. 예상대로 그는 학창 시절부터 교묘하게 남을 이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습성이 있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한 여성 동기를 스토킹하다 정학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도 그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그 괴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모든 정보가 모이자 서연은 이제 상철을 파멸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상철의 사회적 파멸, 다른 하나는 그의 물리적 파멸이었다. 사회적 파멸은 그의 명예, 재산,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사업 파괴. 그녀는 상철 회사 재무제표의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바탕으로 그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익명으로 세무당국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그의 실체를 알릴 증거들을 흘려 그의 사업적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명예실추. 그녀는 상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스토킹 사건과 미나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파고들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 연대시키고 언론에 제보하여 상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그의 어린 여성들과의 수상한 관계도 함께 폭로할 것이었다. 고립. 그녀는 상철의 지인들에게 익명으로 그의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정보들을 흘려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믿었던 친구들마저 그를 외면하게 만들어 그가 홀로 외딴 섬에 갇힌 기분을 느끼게 할 참이었다. 물리적 파멸은 더 은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다. 서연은 상철을 직접 죽이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의 육체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고 싶었다.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상을 파괴하고 그의 삶의 질을 영원히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약물 이용. 그녀는 독성 화학물질이나 정신을 교란하는 약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추적 불가능하면서도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상철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 이 물질을 그가 매일 마시는 음료나 음식에 소량씩 주입하여 서서히 그를 병들게 할 계획이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로 치부될 것이고 그 누구도 서연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고 유발. 상철의 동선을 파악한 서연은 그가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장소에서 우연한 사고를 위장할 방법을 모색했다. 물론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특정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그를 영원히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치밀하게 계산된 사고. 예를 들어 그가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미세한 조작을 가하거나 그가 운전하는 차량의 브레이크액을 조금씩 빼내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기였다. 환경 조성. 그녀는 상철을 정신적으로 고문할 계획도 세웠다. 그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들의 위치를 미세하게 바꾸거나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듣게 하는 약물을 살포하는 등 그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생각이었다. 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어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도를 닮아 있었다. 각 단계는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가능성과 변수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 혹시라도 그녀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수십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였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피부, 푹 꺼진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섬뜩한 냉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다. 사랑스러운 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따뜻한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오직 처절한 복수를 갈망하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언제나 미나의 침묵하는 얼굴과 정훈의 망가진 모습이었다. 법이 주지 못한 정의를 구현하고 상철이라는 괴물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아니, 이제 그녀는 사람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위해 기꺼이 짐승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복수의 여정 끝에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철이 미나를 처음 겁탈했던 별장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그곳은 모든 악몽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이 끝날 장소였다. 그곳에서 상철에게 그의 사랑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였는지를 깨닫게 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거대한 무대였다. 서연은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진정시켰다. 이 모든 계획은 딸을 위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랑이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복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덫을 놓는 자가 될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서연의 미소가 아닌 짐승의 미소였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서연의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상철의 사회적 평판을 겨냥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상철의 주변인들에게 익명으로 그의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 파트너, 그가 속한 친목 모임 회원들, 심지어 그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씨의 과거 행적이 의심스럽다. 그가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은 이중적인 인물이다와 같은 불확실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내용들이 온라인 게시판, 익명의 메시지, 그리고 교묘하게 조작된 소문 형태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파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파동이 쓰나미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철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함정을 팠다. 그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 정보에 오류를 신거나 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문서를 교묘하게 유포했다. 예를 들어 그의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그의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퍼뜨려 불매운동을 유도했다. 이 모든 것은 상철이 직접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운이 없는 불운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상철은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랜 사업 파트너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친목 모임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매출이 급감하고 투자 유치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 그리고 점차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졌다.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상철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고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그의 파멸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그녀는 상철의 소셜 미디어를 염탐하고 그의 통화 내역을 간접적으로 추적하며 그의 반응을 분석했다. 상철이 겪는 고립과 불안은 그녀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상철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상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릴수록 서연의 계획은 더욱더 정교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최종 목적지로 유인할 준비를 마쳤다. 짐승의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먹잇감은 그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고요한 숲길을 따라 멀리 떨어진 별장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간을 삼킨 채 침묵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를 숲 어귀에 세워두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을 걸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서연의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폐허와 다름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쌓아 올린 잔혹한 계획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온화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가 한데 뒤섞여 형성된 단단한 얼음 가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심연을 담고 있었다. 짐승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나의 고통, 정훈의 절망, 그리고 자신의 부서진 삶을 되새겼다. 이 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상철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역겨운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죄악이었는지 이 밤 그에게 똑똑히 새겨줄 터였다. 별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낡은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거미줄이 드리워진 거실, 덮개로 가려진 낡은 가구들, 유리창에 쌓인 흙먼지들이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의 온기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 스위치를 눌렀지만 전등은 켜지지 않았다. 단전된 지 오래인 듯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다. 빛이 닿는 곳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미나가 어릴 적 앉아 그림을 그리던 흔들리자 정훈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던 벽난로, 가족사진이 놓여있던 테이블. 이 모든 추억의 잔재들이 지금은 서연의 심장을 찢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을 파괴한 자는 다름 아닌 상철이었다. 서연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자신이 설치한 장치들을 확인했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모든 출입구는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자물쇠와 쇠사슬로 2중 3중 잠겨 있었다. 그녀는 상철이 빠져나갈 단 하나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별장의 지하실에는 그녀가 준비한 작은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밧줄, 도구 그리고 상철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다. 망설임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단호하게 떨리는 어깨.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심판자였다. 얼마 후 별장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다. 상철이었다. 서연은 별장 2층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창문 틈으로 그를 응시했다. 상철은 서연이 익명으로 보낸 메시지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 내용은 그의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밀 문서가 별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특정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철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미끼였다. 상철의 차가 별장 앞에 멈췄다. 그는 불안한 듯 사방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서연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경찰의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이 파멸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배우가 서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서연은 여전히 순진하고 유약한 정훈의 아내일 뿐이었다. 상철은 손전등을 들고 별장의 현관문으로 다가섰다. 그는 굳게 잠긴 문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열쇠를 꺼냈다. 그 역시 별장의 공동 소유주였다. 낡은 열쇠는 여전히 그의 손에서 녹슬지 않은 과거의 권리처럼 반짝였다. 상철이 열쇠를 돌리자 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둠과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다. 아무도 없어? 설마. 상철은 주위를 둘러봤다. 켜지지 않는 불, 먼지 쌓인 가구들, 퀴퀴한 냄새.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은 오직 기밀 문서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에는 문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이 담긴 장소에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었다. 상철은 가족들이 가장 자주 모여 식사하고 대화했던 부엌을 떠올렸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오랜만이야, 상철 씨. 상철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그림자 속에서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빛은 오직 그녀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아? 내가 왜 여기에? 상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라면 지금의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하다못해 예의라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전히 그는 서연을 과거의 서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상철이 기대했던 어떤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다. 기밀 문서를 찾으러 왔겠지? 서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잔인했다.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기밀 문서가 바로 여기에 있어. 상철은 서연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아? 분위기 왜 이래? 정훈이는? 미나는? 다들 괜찮아?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비웃음 가득한 웃음이었다. 미나가 괜찮냐고? 내가 망가뜨린 미나가 괜찮을 리 없잖아. 정훈이가 괜찮냐고? 내가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정훈이 과연 괜찮을까? 상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서연의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연아. 오해야. 난 미나를 사랑했어. 서연의 눈빛이 순간 성광처럼 번뜩였다. 사랑? 내 입에서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친다. 상철 씨. 내가 미나에게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파괴였어.
순진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부숴버린 악마의 행위였다고. 상철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서연아. 오해라니까. 미나도 나를 좋아했어. 우린 서로 사랑했어. 사랑? 서연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이제부터 내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주지. 그녀는 손전등을 상철의 얼굴에 비췄다. 밝은 빛에 눈을 찡그리는 상철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그의 뒤에 있던 문을 가리켰다. 내가 처음 미나를 겁탈했던 곳이 어딘지 기억해? 바로 이 별장 이 부엌 앞 테이블이었지. 그날 밤 내가 미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며 속삭였던 그 역겨운 말들도 똑똑히 기억해.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그건 미나가. 미나가 뭘?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미나가 내게 애원하고 울부짖었던 모든 순간이 내게는 지옥이었어. 내가 미나의 일기장에 남긴 그 추악한 흔적들, 내 휴대폰 메시지에 담긴 협박과 회유의 기록들. 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기억해. 내가 미나에게 강요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별장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상철의 목소리였다. 미나에게 속삭이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 그러나 그 속에는 강요와 지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미나의 희미한 울음소리. 상철은 귀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가 모든 것을 듣도록 강요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상철 씨? 아이의 고통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비열한 사랑? 서연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내 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순간들. 나는 단 하나도 잊지 않았어. 상철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별장의 모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분노에 찬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다. 내가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한 게 너였어? 상철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내가 숨기고 싶어하던 추악한 비밀들을 세상에 알린 것도 나였지. 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 내가 유흥업소에서 벌인 만행, 내가 다른 여성을 착취했던 기록들 전부 세상에 공개했어. 내 명예, 내 재산, 내 모든 것이 파멸하도록 만들었지. 상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최근 겪었던 불행의 근원이 서연이라는 사실에 그는 공포와 함께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미쳤어.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난 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내 딸에게도 친삼촌 같았다고. 친삼촌? 서연은 그 단어를 비웃음으로 찢어발겼다. 내가 우리에게 친삼촌처럼 굴었던 그 가면 뒤에는 짐승의 탐욕이 숨겨져 있었지. 넌 우리의 신뢰를 이용했고 우리의 순수함을 더럽혔어. 넌 내 딸의 순결을 짓밟았고 우리 가족의 모든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은 배신이야.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형태의 배신. 서연은 상철을 거실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손전등 빛이 상철의 불안한 얼굴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내가 이 별장에서 벌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할 거야. 내가 미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마땅해. 상철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무시하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 열어. 당장 열라고. 내가 이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야. 상철은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다. 살인자? 글쎄. 이미 난 엄마로서의 서연은 죽었어. 내 딸을 지키지 못한 평범한 엄마는 사라졌다고.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짐승뿐이야. 그녀는 상철의 뒷덜미를 잡아채 강제로 돌려세웠다. 상철은 서연의 힘에 놀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밧줄을 꺼내 들었다. 상철은 저항하려 했지만 서연의 예상치 못한 힘과 단호함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상철을 거실 한가운데 있는 낡은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그의 손발을 밧줄로 묶기 시작했다. 이러지 마,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훈이에게 말할게.
미나에게도 사죄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상철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과거에 빨랫줄을 묶고 옷을 개던 섬세한 손길이 지금은 상철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차가운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내 사죄? 내 용서? 그건 이미 늦었어, 상철 씨. 내가 미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비에 맡겨질 거야. 밧줄이 상철의 몸을 옥죄는 동안 서연은 별장의 구석구석을 다시 비췄다. 손전등 빛은 한때 따뜻했던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비췄다. 정훈이 미나에게 사주었던 곰 인형, 서연이 직접 만든 수놓은 액자, 가족 여행 사진들. 서연은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상철의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 이 곰 인형 기억나? 미나가 이걸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미나의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그 위선적인 순간들. 미나가 얼마나 널 믿었는지 너는 알기나 해? 상철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턱을 잡아 강제로 인형을 보게 했다. 봐. 내가 파괴한 순수한 세계의 자네들을. 내가 미나에게 했던 짓은 단순히 몸을 더럽힌 게 아니었어. 그 아이의 영혼을, 꿈을, 미래를 짓밟은 거라고. 서연은 이번에는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를 가져왔다. 가족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훈, 서연 그리고 어린 미나의 모습. 상철 역시 그 사진 속에 함께 있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넌 이 사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있었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딸에게 내가 얼마나 역겨운 속셈을 품고 있었는지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을 준비했던 너의 이중성을.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녀는 상철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짝소리와 함께 상철의 고개가 돌아갔다. 넌 내게 복수하는 이유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할 거야. 서연은 이어서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했던 상철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미나의 일기장 복사본, 그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범죄들의 기사 스크랩, 심지어 그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관련된 서류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상철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내가 미나에게 했던 짓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 넌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행동을 저질렀더군. 어린 여자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방식.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약한 존재들을 지배하려는 욕망. 이건 타고난 악마의 본성이다, 상철 씨. 상철은 서류들을 보며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서연은 피식 웃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까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증언을 확보했어. 내가 지금껏 저지른 모든 죄악의 그림자가 이제 너를 덮칠 거야. 상철은 절규했다. 아니야. 그건 누명이야. 다 조작이야. 조작? 서연은 그의 뺨을 다시 한번 때렸다. 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으로 입막음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괴물인지 나는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어.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미나의 그림이 가득한 폴더가 나타났다. 미나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상철이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기 전의 그림들이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자 점점 어둡고 불안한 색채의 그림들이 나타났다. 마지막에는 검은색으로만 가득 채워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추상화들이 이어졌다. 이게 내가 미나에게 남긴 흔적이야. 순수했던 아이의 영혼을 찢어발기고 그 아이의 세상을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여버린 내 죄악의 증거. 서연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내가 미나를 사랑했다고?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이건 살인보다 더 잔인한 영혼살인이야. 상철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제발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모든 것을 돌려놓을게. 돌려놓겠다고? 서연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어떻게 돌려놓을 건데? 미나가 내게 받은 상처를 지울 수 있어? 정훈이의 망가진 삶을 되돌릴 수 있어? 아니면 내 죽어버린 영혼을 되살릴 수 있어? 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서연은 상철을 질질 끌고 지하실로 향했다. 상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따라 어둡고 습한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별장의 다른 공간보다 더 어둡고 차가웠다. 서연은 미리 설치해둔 작은 램프를 켰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 그녀가 준비해둔 도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칼, 망치, 쇠사슬 그리고 커다란 나무토막. 상철은 그것들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설마 나를 죽일 생각이야?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서연은 그의 비명을 무시한 채 상철을 지하실 한가운데에 놓인 기둥에 묶었다. 그녀는 그의 입을 천으로 틀어막았다. 상철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서연의 눈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내가 미나에게 강요했던 사랑의 대가를 이제부터 너도 똑같이 느껴야 할 시간이야. 서연은 램프를 조작해 빛을 더 밝게 만들었다. 그리고 작업대에서 날카로운 칼을 들었다. 칼날은 희미한 불빛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상철은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난 널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인해서 상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미나에게 주었던 그 고통, 그 불안, 그 절망을 나는 내게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내가 미나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던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서서히 파멸시킬 거야. 서연은 칼날을 상철의 손목에 가져다 댔다. 상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녀가 노린 것은 그의 살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철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고가의 시계를 잘라냈다. 시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 시계는 내가 미나를 유혹할 때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것이었지.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이 너의 무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 이어서 서연은 상철의 고급스러운 정장 셔츠를 칼로 찢기 시작했다. 실오라기처럼 너덜너덜해진 셔츠는 그의 비참한 상태를 더욱 부각시켰다. 내가 미나를 탐할 때 입었던 그 옷들.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인 척 위장했던 그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모두 벗겨낼 시간이야. 서연의 행동은 살기 어린 분노가 아니라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상철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값비싼 물건들을 제거하고 그의 옷을 난도질했다. 상철은 이제 자신의 존엄성이 하나하나 파괴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굴욕감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작업대에서 작은 도자기를 가져왔다. 미나가 어릴 적 이 별장에서 놀러와 만들었던 엉성한 모양의 도자기였다. 서연은 도자기를 상철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이게 뭔지 기억나? 미나가 처음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거야. 내가 미나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속삭였는지 그 모든 것이 이 도자기처럼 산산조각 날 거야. 서연은 도자기를 상철의 눈앞에서 바닥에 내던져 부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자기는 수많은 파편으로 흩어졌다. 내가 미나에게 주었던 상처, 그 파편들이 미나의 마음에 영원히 박혀 있어. 나는 내게도 똑같은 고통을 줄 거야.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주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상철의 맨살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상철의 피부를 찔렀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철은 입이 막힌 채 고통에 신음했다. 이 파편들이 내 죄의 무게를 상징할 거야. 내가 미나에게 남긴 상처의 크기를. 그녀는 상철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미나를 묶어두고 내 욕망을 채웠던 그 더러운 기억들. 내가 이 별장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두 더럽혔던 그 순간들을 나는 내게 영원히 각인시킬 거야. 서연은 지하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조사한 상철의 모든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 종이 형태로 붙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이름, 그들의 증언, 관련 기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나의 이야기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손전등으로 하나씩 비추며 상철에게 보여줬다. 내가 지은 죄는 단지 미나 하나에 그치지 않아. 넌 수많은 약한 존재들을 유린했어. 넌 괴물이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괴물에게 심판이 내려질 거야. 상철은 그것들을 보며 몸부림쳤다. 그의 눈에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렸고 그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다.
별장 안은 모든 것이 끝난 후 끔찍한 정막에 잠겼다. 상철의 비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피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옷, 그리고 온몸에 퍼진 피비린내. 그녀의 손에 들려 있던 조각칼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에 물들지 않았다. 짐승의 시간이 끝났음을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허탈감과 함께 해방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했다. 복수가 가져다 준 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와 공허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지켜냈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벗어났다는 강렬한 성취감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별장을 나섰다. 어둠 속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길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상철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미나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번갈아 울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짐승이 되었던 시간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새벽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의 풍경이 펼쳐졌다. 정우는 여전히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미나의 방에서는 미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서연은 조용히 미나의 방문을 열었다. 미나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미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딸을 품에 안았다. 미나의 몸이 순간 굳어졌지만 서연은 더욱 단단히 딸을 끌어안았다. 미나의 작은 어깨가 서연의 품속에서 들썩였다. 서연은 미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미나야. 엄마 왔어. 미나는 엄마의 품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다 끝났어, 우리 딸.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파괴된 일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완전히 지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정훈과의 관계도 사회적인 시선도 미나의 트라우마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가장 위대했던 혹은 가장 위험했던 사랑은 마침내 딸을 지켜냈다. 그 사랑은 옳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연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미나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아주 미미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미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나야. 어둠 속에서 두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대답은 침묵 속에 흐트러졌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딸을 위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 서연은 짐승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명의 엄마로서 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